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5월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7월쯤이 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 2회와 부스터샷 1회 접종까지 마쳤을 경우 추가 부스터샷은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진행하면 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백신 접종을 이미 마친 사람들이 N차 접종을 어느 범위까지 시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 가축을 키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도 없고 전염병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배양육 산업이 활성화하는 모습입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세포를 인공적으로 키워 3D 프린팅 기법으로 고기를 만드는 세포배양 산업지원센터가 경북에서 민관 합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근육이 수축해 뒤틀리는 근긴장 이상증의 치료제를 개발해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뇌에서 과도하게 분비돼 근긴장 이상증을 유발하는 세로토닌을 억제하는 방식이 알약인데 개발 업체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앞면에 번호판만 식별하는 지금까지의 단속과 달리 차량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속도와 신호 위반을 잡아내는 단속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승용차뿐 아니라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할 수 있는데 일단 서울 시내 5개 장소에서 시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관련한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쯤 시행되며 이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기존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됩니다. 현재 하루 단위로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되고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7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위기 단계 조정 2단계 시점에 대해 1단계 시행 이후 2-3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단계 2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코로나19를 일반 엔데믹으로 취급하는 3단계로 돌입할 예정이라고 방역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은 올해까지만 실시됩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해서 올해는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실시하되 내년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포함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무료 접종 대상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백신에 따라 각각 무료 접종 대상 연령층이 정해져 있어서 코로나19 백신도 무료 접종은 고위험군에 한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기본 2회 접종과 이른바 부스터샷까지 1회 마친 이후에는 60세 이상 노인을 비롯한 고위험군만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신 접종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의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백신 접종을 이미 마친 사람들도 많아진 상황에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이른바 N차 접종은 어느 범위까지 시행하면 좋을지를 두고 WHO가 제시한 적정선입니다. WHO는 홍역 백신 등 어린이들이 맞아야 하는 필수 백신보다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시 얻게 되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입원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 들어가려면 매번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해서 검사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는 건 최대 10명 검체를 한 번에 모아 검사하는 풀링 검사뿐이고 병원은 이를 도입할 의무가 없어서 여전히 큰 돈을 들여서 개별 PCR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19살 A군은 몸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한 희귀난치병, 뮤코다당증 환자입니다. 폐렴 증상이 수시로 나타나 그때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부모에겐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은 병원에 들어가려면 72시간 안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군 부모는 맞벌이 부부라 거의 매일 교대해야 해서 PCR 검사 비용도 날마다 나가는 셈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병원비가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간병하는 사람들에 대한 PCR 검사를 또 시행하라고 해서 지난해 2월 정부는 입원 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4천 원 정도 20%입니다. 그러나 여러 검체를 섞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올 경우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하는 풀링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풀링 검사 방식을 선택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병원 재량입니다. 따라서 A군이 입원한 병원처럼 개별 검사 방식을 도입한 곳에서는 여전히 10만 원 가까이 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풀링 검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풀링 검사를 진행하려면 검사 정확도를 관리한 전문 인력도 별도로 둬야 하기 때문에 검사 방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복지부는 어떤 병원이 풀링 검사를 채택했는지, 그래서 PCR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며 검사비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지는 것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병원 내 PCR 검사 의무를 없앨 필요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병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를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빨리 이어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선 보호자의 PCR 검사 의무를 2단계부터 해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앞으로 10년 안에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 안에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91.5%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72%에 달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낮은 수입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더 버틸 수가 없다며 소아청소년과를 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 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서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5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면택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만큼 이제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료 시스템 붕괴의 가장 큰 문제는 소청과 의사가 부족한 건데 보건복지부는 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사용해온 참으로 익숙한 소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알루미늄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벼워서 많이 쓰인다 정도 이외에 알루미늄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탁월한 열 전도성입니다. 거의 매일 접하면서도 사실은 잘 몰랐던 알루미늄의 놀라운 특징, 오늘 과톡에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진에게 오늘은 과톡 촬영을 했어, 연진아. 그런데 내 대사가 무척 많은데다가 단어들도 심상치 않았어, 연진아. 린트게늄 코페르니슘 다르슈타 프록트 나 지금 되게 신나, 연진아. 잘한다, 과톡! 브라보! 멋지다, 박연진! 와! 아니 근데 박영진이 누구예요? 우리 작가 아니야? 아니, 연진이 아니라 희진이잖아. 아니 근데 내가 이거 김밥 먹다 생각한 건데 왜 김밥은 은박지에 쌀까? 어? 그거 궁금하지 않아?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오늘 이걸 주제로 할까? 그래서 정해진 이번 주 주제, 알루미늄.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알루미늄을 볼 수 있는데요. 주방에서 자주 쓰는 포일부터 음료수 캔, 껌종이, 초콜릿 포장, 과자 봉지 등 주로 음식물 보관에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알루미늄이 가진 독특한 특징 때문인데요. 이를 알아볼 실험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다 먹고 비운 음료수 캔과 양초, 라이터, 휴지, 테이프 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초의 불을 켜볼게요. 자, 이제 초의 불을 켰고요. 이렇게 켜고 휴지를 초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타죠. 이렇게 이렇게 탑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휴지는 바로 타는데 알루미늄 캔에 휴지를 밀착시켜서 감싸고 그 다음에 이걸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알루미늄 캔에 휴지를 밀착시켜서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을 해줬어요. 이 캔을 잡고 촛불 위에 올리면 과연 탈까요? 안 탈까요? 휴지로 싼 캔을 가까이 대보는데, 어휘? 불이 붙어 화르르 타버릴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잠잠히 그을리기만 할 뿐. 보이시죠? 그을름만 생기고 타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타서 재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번에는 휴지가 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이 알루미늄 캔 턱분입니다. 휴지를 알루미늄 캔에 밀착시키고 촛불로 가열하면 열 에너지가 휴지가 아닌 알루미늄 캔으로 전달되어 휴지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아 타지 않게 됩니다. 알루미늄은 그만큼 열을 전달하는 능력인 열 전도율이 뛰어난 물질인데요. 알루미늄은 일반 철보다도 열 전도율이 뛰어납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딱딱하게 굳은 아이스크림, 그냥 숟가락으로 푸면 잘 안 퍼지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놨던 알루미늄 스푼을 이용하면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을 통해 열이 아이스크림으로 전달되어 아이스크림이 살짝 녹으며 쉽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식품 포장지에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봉지를 이렇게 뜯게 되면요. 이 안에 보이는 이 은색 부분, 이게 바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막입니다. 이 알루미늄 막이 바깥에서 들어온 열을 빠르게 내보내줘서
안쪽에 있는 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꿀팁. 자, 지금부터는 알루미늄의 특징을 이용한 꿀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음료수가 마시고 싶다. 그런데 하필 미적지근해. 그럴 때 꿀팁.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서 넣어 보세요. 20도씨로 똑같은 온도의 두 음료수. 하나는 알루미늄 포일을 사서 그리고 하나는 그냥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과연 두 음료수의 온도 변화 차이가 있을까요? 약 1시간 뒤. 동시에 꺼낸 음료수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바로 온도를 재봤는데요. 냉동실에 그냥 두었던 음료수는 9.9도씨로 온도가 내려갔는데요. 포일을 감싼 음료수는 4.6도씨, 무려 5.3도씨나 차이가 났습니다. 알루미늄이 음료의 열을 그만큼 빨리 밖으로 전달해주는 것이죠. 급하게 얼음을 얼릴 때도 얼음 트레이 아래에 알루미늄 포일을 깔면 열 전도율이 빨라져서 얼음이 더 빨리 온다고 합니다. 급할 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여러모로 유용한 알루미늄. 하지만 천적이 있다는데요. 바로 김치와 장아찌? 알루미늄은 산성과 염분에 매우 취약해 오래 닿으면 분해되어 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되도록 이런 반찬들은 알루미늄 포일로 싸는 걸 피해 주세요. 그리고요, 새콤달콤한 산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도 되도록 알루미늄 포일에 싸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김밥은 괜찮아, 연진아. 희진이. 파이팅 알루미늄! 브라보! 멋지다 알루미늄! 이번 주 핫 이슈. 지난 17일이었죠. 서울과학기술회관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이룩한 연구개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릴레이 R&D 쇼케이스 알쏭달쏭 행사인데요. 3월 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반도체, 수소, 2차전지, 원자력, 나노 소재, 무인이동체, 디스플레이, 우주 등 릴레이로 쇼케이스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행사장엔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건 바로 오가노이드라는 겁니다. 인간의 조직을 모사하는 장기 유사체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모사하거나 혹은 그 구조적 특징을 모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포치료제로서 이 오가노이드가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사장 한켠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 이건 드론 아닌가요? 저희는 뇌파를 이용해서 저 드론을 날리는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드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뇌파로 드론을 날린다고요?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 파동인데요. 이를 헤드셋을 통해 인식한 뒤 사물 인터넷과 연결해 드론을 조종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 산업안전모의 요 안쪽에 뇌파를 포함한 생체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서 산업 현장에 있는 위험한 장비들을 멈추기도 하고 또 작업자한테 휴식을 권고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의료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바이오 분야에서는 올해 굵직한 성과들도 많았다고 하는군요. 특히 새로운 약물을 개발해 중화권 수출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폐의 섬유화를 막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데요. 콜라겐 성분 중에 프롤린이 핵심인데 이 프롤린을 생성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고 섬유화증이 발생하지 않게 돼서 폐섬유화증의 진행을 막게 하는 기전입니다.
이런 프롤린을 타겟으로 한 약제가 개발된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군요. 이 약제가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평가돼가지고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았고 이미 이상 중에 4천억 원의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거, 이것도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새로운 암 치료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해 이루어진 1,5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내추럴 킬러셀, NK셀 세라피를 이용하는 이제 치료 기술을 그동안에 개발해 왔는데요. 임상 연구 결과 치료하지 않는 그 환자에 비해서 생존율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NK세포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세포 중 하나로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살상하는 면역세포인데요. 개발된 기술은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NK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해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새로운 치료 방식이랍니다. 다음 기술은 바로 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뇌에 삽입해서 뇌 신호를 측정을 하고 이제 뇌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브레인칩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성과는 이제 무선으로 뇌 안에 이제 약물을 넣어서 이제 뇌 기능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약물의 효과를 뇌 신호를 측정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이 모든 게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무선 브레인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우리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시간 모니터가 가능해 뇌질환과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분야의 놀라운 기술을 엿볼 수 있었던 알쏭달쏭 쇼케이스. 앞으로도 이런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근긴장 이상증은 손가락이나 팔 등 몸의 일부나 전신에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 뒤틀림을 유발하는 운동 질환입니다. 현재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 국내 바이오 기업이 먹는 알약 형태의 치료제를 개발해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약을 개발하는 김대수 뉴로토브 대표이사, 이 회사에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성규 기자, 우선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병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근긴장 이상증 좀 다소 낯선 질병이긴 한데요. 네. 이집트 벽화에도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좀 퍼졌던 질병이고요. 예. 이 손이나 발, 목, 눈의 근육이 이게 긴장이 돼서 이게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질병인 거죠. 이게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신에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질병인데 대략 인구 한 0.1% 정도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 환자가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대 사회가 이제 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좀 이런 근긴장 이상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고요. 일례로 늘 긴장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음악가들, 이 근긴장 이상증 환자가 많은데 대략 한 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1에서 한 3%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근긴장 이상증 환자의 한 5% 정도를 음악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앞서서 이 회사의 사명이 뉴로토브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네, 뉴로는 뇌신경을 뜻하고요. 토브는 그 이스라엘 말로 그 보기에 좋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뇌와 신경을 보기에 좋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목표고요. 네. 저희 회사 뉴로토브는 특히 그 뇌질환 중에서도 그 운동 장애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세계 3대 운동 질환이라고 하죠. 파킨슨병, 본태성 진전증, 근긴장 이상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근긴장 이상증이 올해 내로 저희가 전임상 실험을 마치고 곧 임상 허가를 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뭐 집중력 장애 그런 치료제들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근긴장 이상증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미용에 쓰이는 그 주름 개선제로 보톡스가 있죠. 네. 보톡스가 근긴장 이상증의 주 치료제고요. 보톡스의 역할은 그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차단해서 근육이 더든 긴장하지 않도록 그런 만드는 약입니다. 예. 그런데 그 보톡스는 병원에 가서 주사 형태로 맞아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고요.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음악가들이나 근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톡스는 한번 맞으면은 이게 항체가 생겨서 점점 약효가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로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뇌에 전극을 삽입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만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이 이제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데 그 근긴장 이상증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치료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예. 현재 근긴장 이상증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물질이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운동을 조절하는 소뇌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근육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예, 저희가 개발한 근긴장 이상증 신약 NT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세로토닌이 근육을 긴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약물이 별명이 있습니다. 먹는 보톡스라고 그래서요. 예, 먹기만 하면 바로 한두 시간 내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약이고요. 예, 보톡스는 일단은 맞으면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후에 완벽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 비해서 저희 약물은 굉장히 편리하게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말씀 계속 들어보기 앞서서 이성규 기자가 근긴장 이상증 신약 연구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로토닌 억제하는 약물, 그 근긴장 이상증 치료 약물, 이 생쥐한테 투여했잖아요. 그래서 투여한 생쥐하고 투여하지 않은 생쥐하고 이 근긴장 이상증이 얼마큼 개선되는지를 이제 실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이 생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다리가 얼마나 미끄러지는지 또는 몸통이 전체적으로 뒤집어지는지 내 다리로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이런 정도를 저희가 스코어라는 걸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를 하죠. 각 마우스에 대해서.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이제 이 실험 결과를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약물의 효과 어느 정도로 나타났나요? 약물을 처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스코어가 원래 이제 디스토니아 생쥐 같은 경우는 4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이 약물을 처리하고 한 30분이 지나면 1에서 2 정도로 한 반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근긴장 이상증 외인데 또 파킨슨병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또 이 네. 약은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파킨슨병은 세계적으로 1,000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있고요. 예. 뇌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죽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환자들이 도파민이 없어지게 되면 몸을 떨거나 긴장하게 되고 걸음을 걷기 힘들게 되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그 뇌를 보게 되면은 그 뇌의 특정한 뇌 부위에서 이상한 운동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 약물은 이 이상한 운동을 신호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차단하는 약물인데요. 그 유전자가 CAV 3.1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약물은 그 문제의 CAV 3.1이라는 유전자를 억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맞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한번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CAV 3.1이라는 유전자는 도파민이 없으면 이상한 운동 신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또 도파민이 죽는데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NT3라는 약물이 이 CAV 3.1을 억제하게 되면은 이 파킨슨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이상한 신경 신호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도파민이 사멸하는 것도 방지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원숭이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약물을 주게 되면 도파민이 없는 원숭이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철창에 매달리기도 하고 예, 그런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약물은 척수각 내로 주입을 해서 뇌에 도달하는 약물인데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의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한 번만 맞으면 장기적인 그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그 신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개발하고 계신 근긴장 이상증 그리고 파킨슨병의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근긴장 이상증 치료제 NT1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런 전임상 실험이 올 8월에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식약처에
임상 시험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만일 올해 내로 임상 허가가 나온다면 내년 초부터 임상 시험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NT3 같은 경우는 현재 전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후에 저희가 임상 시험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예, 상용화라고 하면 1상, 2상, 3상을 거쳐야 되는데 예. 저희 약물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예, 그 복용한 지 그 1시간 이내 혹은 하루 이내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약물에 비해서 임상 시험 기간이 되게 짧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상을 시작한 이후에 2상, 3상 하는 데까지 수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 세계 그 바이오 신약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예. 예, 세계 반도체 시장이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거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바이오 신약의 그런 기여는 국내의 어떤 산업에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에 비해서 한 10분의 1 규모인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이오 신약이 발전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유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를 위해서 그 연구자들 역시 약물 개발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풍토가 좀 조성이 되어야 되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겠죠. 예, 특히 카이스, 제가 이제 교수로 있는 카이스에는 이런 신약 개발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또 이런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신약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그런 네트워크나 또한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이런 신약 개발을 시도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인프라가 국내에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한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지금까지 지난 한 50년 동안 이 바이오 신약의 역량이 축적되어 왔는데 이것이 곧 우리 신약 시장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그 국가 역량을 바이오 산업에 집중할 수 있게 어떤 다양한 고민 그리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로토브의 김대수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우주에서 운석에 부딪혀 냉각수가 유출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한 러시아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분리돼 우주인이 타지 않은 무인 상태로 지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현지 시간 28일 오후 소유주 MS-22의 지구 착륙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착륙 지점은 러시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카자흐스탄 제즈카지간 지역의 초원이었습니다. 해당 우주선은 지난해 9월 우주인 3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했고 작업 수행 뒤 이달 중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우주선이 운석에 부딪혀 냉각수가 유출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료를 먹여 가축을 키우지 않고 단백질이나 지방세포를 인공적으로 자라게 해 만든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배양육을 만드는 이른바 세포 배양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붉은색 근육과 하얀 지방이 뒤섞인 소고기. 실제 소고기와 똑같이 생겼지만 소를 도축해 얻은 축산물이 아닙니다. 소고기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3D 프린트 같은 방식으로 쌓아 만든 이른바 배양육입니다. 축사에서 가축을 키울 필요가 없는 만큼
전염병에서 자유롭고 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이런 배양육을 만드는 산업을 지원하는 세포 배양 산업 지원센터가 경북 의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기업이 집적해 연구하고 제품을 만들면 산업 성장 속도가 빨라질 거로 기대합니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소재를 세포 배양 산업에 접목을 한 세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포 배양 산업을 진행할 경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재 기술을 융복합해서 기존에 입주해 계시는 바이오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세포 배양 산업은 백신 같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분야와 동물 세포를 키우는 식품 분야, 또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산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경상북도는 기업, 대학, 연구소와 손을 잡고 인재를 키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역 인재를 키워서 세포 배양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연관 분야를 넓혀가는 세포 배양 산업이 지역을 먹여 살릴 새로운 거점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남권 가뭄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호남 15개 시군에서 가뭄 단계가 경계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전남권 주요 5개의 댐 가운데 섬진강댐을 제외한 주암댐과 수어, 평림, 동복댐 등 4곳은 연말까지 저수위에는 도달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환경부는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하천 유지와 농업용수 공급량 선제 감축 등으로 물 비축 등 가뭄 대책을 시행해 광주와 전남 생활용수 124일치에 해당하는 1억 1,900만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했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사용량도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이용해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 계도 기간이 이달 끝난다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모든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승용차뿐만 아니라 뒤쪽에만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후면 단속 장비 5개를 추가로 설치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승용차가 제한 속도를 위반했을 때 시속 20km 이하는 과태료 4만 원, 21에서 40km 이하는 7만 원, 41에서 60km와 61에서 80km 이하는 각각 10만 원과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 10개 중 8개를 K-팝 스타들이 차지했습니다. 데뷔 넉 달 만에 빌보드 핫100에 진입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등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K-팝의 새로운 기록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세계 음반 시장의 지배자는 역시 K-팝입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프로프가 2위, 스트레이키즈의 맥시던트는 4위, 세븐틴의 페이스 더 선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엔하이픈의 매니페스토 데이 1은 6위, 블랙핑크의 본 핑크가 7위,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음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위인 타이완 가수 겸 배우 저우제룬과 3위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외하면 상위 10개 중 8개를 휩쓴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새로운 스타들이 속속 세계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데뷔 넉 달 만에 첫 싱글 큐피드로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에 100위로 입성했습니다. 앞서 뉴진스가 세운 6개월 기록을 깬 것인데 하이브, YG 같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규모의 어트랙트 소속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랙핑크의 지수도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첫 솔로 음반 미의 선 주문량이 현재 124만 장을 넘겨 역대 K-팝 여성 솔로 가수 사상 최고치입니다. 발매일인 오는 31일까지 몇만 장을 더 끌어올리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을 호령한 K-팝의 기세는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이 기존 저작물을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한음저협은 현재 발의된 국내 개정안은 상업적, 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멜로디가 짧은 방송 음악 시장은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서 창작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는 연구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1분기에 20%가량 급락한 데 이어서 당분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20% 급락했습니다. 가격 하락폭은 2분기로 접어들면서 10에서 15%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 수요가 회복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트렌드포스는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이며 생산량이 크게 줄어야만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고금리인데도 사전 예약 당시 상담 가능한 인원의 98%가 몰렸을 만큼 인기가 뜨거운데요. 일시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도록 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을 받으려는 대출자들이 하나둘씩 창구에 자리를 잡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 사전에 예약한 사람들입니다. 홍보대로 있던 거 보고 예약하고 오게 됐거든요. 혹시 이거 대출 받을 때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생활이 소액 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최초 50만 원을 빌려주고 추가 대출을 받는 구조인데 병원비나 주거, 교육비 등 특정 용도 이용이 증명되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9%, 비교적 고금리로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히 상환하면 연 9.4%까지 낮아집니다. 반응은 뜨겁습니다. 사전 예약 당시 상담 가능 인원의 98%가 몰린 데 이어 첫날엔 사전 예약된 1,264건 가운데 90%가량이 실제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평균 대출 금액은 65만 1,000원으로 50만 원 대출이 764건, 용처가 증빙돼 50만 원 넘게 대출이 이루어진 게 362건입니다. 연체자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도권 금융이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경우도 있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방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낮고 1년치 재원만 마련돼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추가 재원에 대해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고 100만 원만 빌려주는 것을 좀 더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올리는 것도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꾸준하게 매년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이처럼 수요가 몰리는 건 당장 50만 원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제도권에 있는 금융사들이 취약계층을 외면하지 않도록 20%로 묶인 법정 최고금리를 더 높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물가의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더 풀고 여행비까지 지원해 가게 지갑을 열고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 속에 경기를 떠받들 내수마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고용이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한 데다 계속된 고물가에 가게 씀씀이가 줄어든 겁니다.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 그게 기분 나빠. 쉽게 얘기해서는 소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술값이. 음식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먹는 것도. 줄여야지요 뭐. 가급적이 뭐. 안 사고 덜 먹고 덜 쓰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수출에 이어 소비까지 경제 두 축이 흔들리자 정부가 직접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대 3배로 높입니다. 여기에 농축수산물 할인과 유통업계 세일 확대로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가까이 침체했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이 급증했는데 이런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내 숙박, 철도, 항공 할인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직원 등 최대 19만 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일본과 미국 등 22개국의 전자여행 허가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대규모 K-팝 콘서트를 잇따라 열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면서도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이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빌라방 사건 같은 임차인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이 같은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바뀐 제도를 이용하려면 임차인은 열람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미납국세 내역은 복사나 촬영할 수 없고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도 북극발 항파는 여전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스트가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 40년간 과거 기후 자료와 지구온난화를 전망한 미래기후 전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구가 더워져도 겨울철 북극발 한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자료 분석을 통해 따뜻한 북극, 추운 대륙기후 패턴은 매년 존재하지만 그 강도는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현상이 지구온난화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나고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생체 구분자에 적용할 수 있는 3D 고정 및 나노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항공대 연구진은 생체 구분자가 들어있는 용액을 차례대로 억류, 증발, 응고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형태와 기능을 유지한 3D 프린팅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은 미세한 생체 조직을 분석하고 모방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서 인공세포 조직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극한 소재 실증 연구 기반 조성 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극한 소재 실증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은 초고온, 극저온 등 미래 유망 소재 개발을 위한 시험 평가와 시범 생산 등 실증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와 조선, 해양 등 첨단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3,09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극한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실증 R&D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와이카스트는 30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제1회 와이카스트 국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젊은 과학자들의 폭넓은 교류와 경계 없는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심 연구 분야별 소규모 학술 발표와 전체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와이카스트는 만 45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 가운데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를 선발해서 국제 교류와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차들이 많은데요.
다음 달부터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단속 카메라를 지나 속도를 위반하는 자동차는 물론 그동안 번호판이 뒤에 있어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도로 위 지켜보는 눈이 더 많아지게 된 건데요. 단속 카메라에 앞서서 스스로의 운전 습관을 잘 점검하면서 어느 곳에서든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